안희정 충남지사 기세가 아주 무섭네요.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거의 20% 육박했어요. 네. 거기다가 이게 일주일 전에 비하면 거의 2배가 됐거든요. 네. 전 지역, 전 연령, 전 계층 급상승입니다. 네. 특정 지역, 특정 연령대에서 올라가는 거는 자주 있지만 네. 모든 곳에서 올라간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보면요. 한쪽에서 먼저 쫙 올라가가지고 따라서 가는 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안지사는 매우 독특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안지사가 뭐니 해도 이제 안정감을 주는 거죠. 네. 뭐 보수가 볼 때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걸 주죠. 그러니까 중도, 심지어 이제 중도 보수적인 이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반면에 뭐 복지 논쟁 때 공짜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예. 이 방송에서 이제 새누리당하고 대연정 이야기를 했던 거 이런 게 예. 이제 진보 진영이라든지 야권 지지층에서는 되게 비판받기 십상이에요. 예. 사실 다른 후보들은 이것보다 좀 덜한 이야기를 했어도 융단 폭격 당하고 그랬죠.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안지사를 보면요. 보수 진영에서는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진보 진영은 비판을 잘 안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칭찬하는 사람들은 많고 욕하는 사람들은 없으면은 올라가는 거죠. 비판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안지사 본인이 뭐 지금도 젊지만은 뭐 어려서부터 야권에 쭉 몸을 담아온 점, 자기는 30년 뭐 이 민주당 사람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가문의 적자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이제 방어막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정체성에 대해서 별로 의심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후광 효과가 클 겁니다. 그렇죠. 최측근이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야권 주류 혹은 친노 지지자들이 이른바 좀 전투력이 강하잖아요. 네, 뭐 네. 문자도 보내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나를 안 세우고 있으니까요. 안희정은 우리가 놔둔다. 그러니까 후방이 이렇게 좀 안심스러우니까 전방을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예. 다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럴 수 있을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제 지지율이 높아지면은 검증도 날카로워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지금 보면은 안지사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진보고 보수고 간에 꽤 호의적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좀 달라질 거예요. 네. 올라갔기 때문에 검증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오르는 거는 바람 타면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내려가는 거 위기가 올 때 버티는 거는 진짜 자기 내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지사가 이제 내공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부터 이제 시험을 받겠죠. 예. 그리고 어찌 보면 좀 재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재수라기보다 뭐가 딱딱 다 들어맞는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 재수인데. 자, 안지사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서 좀 주목을 끌는 상황에서 반기문 전 총장이 딱 낙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흡수했죠. 예.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주춤거렸잖아요. 맞아요. 인재 영입 논란, 뭐 현장에서 언론과 잡음,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둘러싼 지속적인 논란. 이게 안지사한테 반사이익이 됐을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여론조사 보면 문 대표 계속 행진하다가 오늘 소폭이나마 조금 빠졌거든요. 그렇죠. 예. 자, 단도직입적으로 이러다가 문재인 이길 수 있어요? 안희정이? 그러니까 이게 후보가 돼야 대통령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후보부터 돼야죠. 예. 5년 전에 안철수 전 대표도 그랬어요. 인기 좋았는데 후보가 못 되니까 소용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경선에서 이길 수 그렇죠. 있을까요? 예. 경선이 문제인데 예. 지금 추세를 보면은 문 전 대표 꺾지만한 법 없습니다. 근데 넘어서기 쉽지만은 않은 산들이 한 몇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산들이 있습니까? 지지층의 구성과 강도의 문제입니다. 안지사 지지율이 급등하는데 특히 강세가 50대 중도층에서 초강세예요. 예. 자, 그러면 근데 야권 지지층에서는 그중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문 전 대표한테 많이 뒤져요. 예, 예. 국민의당 지지층도 이 안지사 꽤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경선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국민 경선 제도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경선이라는 게 전 국민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죠. 선거인단 등록을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자, 적극적 의지를 갖고 참여해야만 참여되는 거다. 그러니까요. 예. 자, 가정적으로 평소에 이제 여당을 지지했던 TK 지역에 50대 안희정 지지자가 있을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난 안희정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예. 이 사람이 문재인 대신에 안희정을 민주당 후보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민주당이 이제 유권자 등록을 하겠느냐.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만들려면은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지자들을 훨씬 더 지금보다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지지의 강도를 끌어올려야 되는 그렇죠. 건데. 그리고 이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뽑아올 수 있는 것들. 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 밖의 지지자들을 조직화할 수 있는 노사모라는 강한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경선에 돌풍을 일으켰던 거거든요. 네. 안지사한테는 아직은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그렇죠. 자발적으로 이게 만들어지기에는 조금 중도 50대 이쪽은 사실 그런 건 좀 약하지 않습니까? 행동력이 좀 떨어지는. 네. 또 어떤 산들이 있습니까? 두 가지 정도가 보이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각을 세울 거냐. 지금은 윈윈으로 왔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와서 인터뷰할 때도 문재인 전 대표 비판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네. 이제는 윈윈으로 왔는데 이제부터는 제로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빼앗아야죠. 네, 이번 주에 그게 이미 보입니다. 예. 자, 문 전 대표 걸 뺏어와서 내 걸 채우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가지고 1 플러스 1이 2의 효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냥 이제 문 대표는 좋은 분인데 내가 더 좋다. 이렇게가 가능할 것인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각을 확 세워버리면은 지금까지 구축해온 안희정 다움이라고 할까요? 이걸 또 잃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는요. 자, 이게 결선 투표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제 빅3죠.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문재인 후보가 그 중에서는 가운데고 안희정이 오른쪽, 이재명이 왼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결선 투표로 올라간다고 가정하면은 그럼 그때는 3등이 이재명 시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도 50%는 못 얻고. 그러니까 잘 될 경우에.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는 한 2등 했고. 했을 때. 그럼 결선 투표 가면은 이게 간단한 단순계 3등 표를 받아와야지 내가 1등을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3등은 매우 진보적이고. 그렇죠. 지금 성향상 예를 들어서 안희정에 빠지면 그게 이재명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문재인. 이재명에서 빠지면 그게 바로 안희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문재인을 거쳐서 간다는 거죠. 그럼 이 두 단계를 땡겨낼 수 있느냐 결선 투표 기간에. 이것도 쉽지가 않은 문제라는 거죠. 아마도 지금 안희정 지사는 자기 지지율을 국민 지지율을 더 끌어올려 가지고 그렇죠. 문재인 전 대표는 조금 비토 세력이 많다. 네. 그래서 본선에 가면 위험할 수도 있다. 네. 내가 본선에 나가면 가장 안심하고 집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주고 맞습니다. 싶어 할 것 지금 같아요. 이제 급격한 전략 변화도 어려운 거고요. 하던 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깥의 지지율을 워낙에 올려가지고 그러니까요. 당심을 흔들게 만드는 그 전략이겠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들도 이쪽이 조금 더 안심인가 보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예. 거죠.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봅시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윤택원 실장이었습니다. 흘렀네요. 이 일을 계기로 우리 복지제도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이런 관심이 일었고 그래서 이른바 새모녀법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빈 구멍이 많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국회에서 송파 새모녀 3주기 복지 사각지대 피해 당사자 증언대회가 있었고요. 여기서 발제를 맡으셨던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김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년 지난 그 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송파 새모녀 사건 뭐였죠? 송파구에 살고 있던 그 어머니와 두 딸로 이루어진 세 모녀가 함께 동반 자살했었던 사건인데요. 당시에 주소득자는 어머니였고 60대의 어머니였고 두 딸은 지병과 신용불량 등의 상태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셨었죠? 네,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셨고 출근길에 빙판에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일을 그만두고 한 2주 정도 이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왜 봉투에다가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70만 원을 남겨놓고 월세와 공과금을 주인 아주머니께 남기고 갔었죠.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소득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아주 간신히 생활할 정도였고 그렇죠. 그때 그다음에 당시에 어머니의 끊어졌고. 소득이 15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월세가 5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남기고 간 공과금이 난방비 등을 해서 20만 원 정도였고요. 굉장히 어려운 생활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득이 딱 끊어졌는데 어디 지원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었지만 다른 방송국의 취재를 통해서 신청을 한 적이 있었지만 지원을 거절받았던 건 역시도 확인이 됐었거든요. 왜 거절당했었죠 그때? 근데 많은 빈곤층이 경험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제도나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것들이 빈곤층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을 하러 갔다 할지라도 긴급복지지원
지원제도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주소득자의 실직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큰 사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활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주소득자가 한 분이고 그분이 일을 못해서 소득이 없다. 다 금방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30대의 두 딸과 60대의 어머니가 있다고 할 때 60대 어머니가 주소득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 신청을 하러 가면 그런 이유로 거절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 실직한 지 3년이 되었다라고 하면 최근 실직에 대해 지원하기 때문에 1년 이내 실직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식의 거절을 당한다든지. 그래요? 예, 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도 지자체의 책임을 좀 광범위하게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이런 지원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방금 이제 소개하신 것처럼 우리가 저소득층한테 줄 수 있는 기본 틀이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도입이 된 거였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제도가 여기에 이제 추가로 네. 있는 그런 건데 그 기초생활보장에 빠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각지대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그걸 좀 극복해보자라고 해서 법 개정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법 개정이 됐는데도 여전히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 그래서 지금 뭐 한 2년 정도 노숙 생활도 하신 경험이 있다는데 이분은 지금까지 태어나서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지원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셨답니다. 이분 전화로 한번 잠깐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죠. 자, 김종원 씨인데요. 김종원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52입니다. 지금은 어디서 살고 계세요? 임대주택에 살고 있어요. 임대주택. 예. 그 하시는 일은요? 지금은 자아센터에서 학교 청소하고 있어요. 뭐 수급 신청하는 데서 떨어져가지고 예. 차상위 자아를 받게 돼가지고 교육 3개월 동안 받고 나서 지금 불광자학교는 청소하고 있어요. 네. 그 아까 기초생계보장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왜 거절당하셨습니까? 작년 10월 달쯤에 네. 동사무소에 가서 수급 신청을 했어요. 예. 근데 다음날 전화가 온 게 예. 부모님 재산이 약간 오버가 돼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고 물어봤더니만 지금 뭐 차상위 자아라고 있는데 그렇게 신청하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네. 네. 그래가지고 살아보려고 예. 신청을 했죠. 그리고 한때 노숙 생활도 하셨다는데 그건 어쩌다 그렇게 되셨습니까? 노숙생활 하기 전에는 예. 애들 장난감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아이톡 오면서 97년도에 회사가 부도났어요. 예. 회사가 부도나니까는 이제 4개월 전부터 월급을 주지 않아서 예. 생기가 너무 어려워서 카드를 신청해가지고 지금 돌려나가면서 생활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이제. 아이고, 예, 예. 그래서 더 이상 돈을 빌릴 데가 없으니까 이제 네. 생활한 게 2002년부터 생활하게 됐죠. 네. 그리고 뭐 그럴 때도 아무튼 긴급복지가 됐건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이 됐건 뭘 해도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나는 한 푼도 받으신 적이 없다 이 말씀이군요. 네, 맞아요. 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법 개정의 핵심 사안이 뭐였었죠? 제 기억에 그냥 기초생활보장 수급 한 몫에 두는 것이 아니라 뭐 주거복지, 의료복지, 교육복지, 뭐 생계복지 이런 식으로 필요한데 돈을 준다 이렇게 개편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원래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는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한다라는 것이 확인이 돼서 수급자가 되면 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그리고 이제 뭐 아이를 낳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분이 생겼을 때 해산이나 장제급여 네. 그리고 자활급여까지 7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거를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고 이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와 같은 현금급여를 제외하고는 그냥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이제 받는 현물급여 형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각각의 급여별로 기준선이 새롭게 생긴 겁니다. 네. 생계급여 기준선이 따로 생기고 의료급여 기준선, 주거급여 기준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따로 생기게 된 것이죠.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은 각각의 기준선이 따로 되기 때문에 뭐 급여를 한꺼번에 잃을 위험이 없고 탈수급을 하기가 용이해질 것이다. 이렇게 네, 선전을 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송파 세무녀법이 실패했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 이유는요. 예.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그전에 있었던 최저생계비와 새롭게 만들어진 개별급여의 기준선이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전 선보다는 더 각각의 급여 선이 높아져야 예. 충분히 탈출을 할 수 있거나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사실 종전 급여 기준선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게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 최저생계비 기준이 현재 의료급여선과 동일한 수준에 불과하고요. 생계급여선 역시 기존 현금급여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 최저생계비보다 좀 더 낮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제도 개편을 통해서 이런 수급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대상자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얼마나 한 3, 늘어났나요? 40만 명 정도 뭐 이제 조사 시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긴 하는데 예. 보통 3만 4만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원래 총 몇 명이 받고 있었었는데요? 원래는 130만 명 초반 내지는 그 아래까지도 2014년, 13년을 전후에서는 떨어졌었어요. 상당히 130만 많이 가량에서 떨어진 겁니다. 예. 30만 명이 조금 넘게 증가했다. 네, 지금은 한 165만 명 이 정도가 보통 나오는데요. 그 2009년도 정도에도 160만 명 정도의 수준을 유지했었어요. 인구의 3% 내외. 그러다가 줄어들었다가 네, 제도 쭉 개편으로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는데 비슷한 숫자다. 네, 사실상 그전 수준을 회복한 수준에 그리고 불과하다라고 봅니다. 이 165만 명이 받는 액수는 기존에 이렇게 30만 명가량 늘어나기 전에 받던 액수에 비해서 어때요? 그 급여 액수 같은 경우에는 또 숫자랑은 약간 다른 문제인데요. 예.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현금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는 교육급여 하나만 받는 수급자도 이 인원에 포함이 되기는 하는데 그렇죠. 고등학생의 경우에 1년에 한 10만 원 남짓한 예. 이러한 보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소득보장 이 목표에는 한참 미달하는 그런 급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인원을 가지고 빈곤 완화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예. 의료급여나 아니면 생계급여 실질적으로 요 제도가 가장 중요하게 수급자들에게는 그렇죠.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인데 예. 여기서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점이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점입니다. 네. 근데 그 세모녀법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이 사각지대 좀 없애봅시다라고 하는 취지로 법 개정이 된 건데 왜 그렇게 인색하게 된 겁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저희가 이 제도를 평가할 때 다리가 아픈 환자에게 목에 깁스를 채워서 내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하는데요. 예. 결국엔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예.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요. 실제 이런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몇만 명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얼마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에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6조 8천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7조 정도라고 생각하면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 소요 예산이었던 8조와 더해서 생각해 볼 때 15조 정도가 되는 거죠. 예. 우리나라 GDP의 딱 1%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1%. 예, 그래서 1% 정도의 금액을 더 소요해서 부양 의무자 기준 없이 내가 가난해졌을 때 수급권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한 130만, 150만 정도 혜택을 받고 있다면 여기에 추가로 한 100만 명 정도는 더 받아야 된다. 그런 네. 거죠. 네. 그럼 전체 한 250만 명 정도가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는 우리 GDP의 1% 정도를 써서 국가가 책임지고 최저 생계는 할 수 있도록 해주자.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조금 아까 언급하셨던 이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이게 핵심인데 네. 부양의무자라는 게 간단히 말해서 자식이 있다. 그 자식이 소득이 있다. 그러면 노인분들은 자식하고 헤어져 살아도 지원은 못 받는 거죠? 네, 따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식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니 그 자식이 따로 살 뿐 아니라 일절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두절됐다. 이래도 못 받습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증명을 하거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본인이 그것을 모두 다 입증한다는 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수급 신청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거려니 그냥 생각을 하는 게 낫지. 네. 내가 지금 굳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연락을 해서 이런 수급 신청을 하는 꼴이 되었다라는 걸 알리고 싶지 않다라는 이유로 예. 급여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그 자식한테 저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그런 분들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건 곤란하지 않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실래요?
뭐 그게 이른바 효사상이다. 그렇게 그렇게 가족들이 함께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본인의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중산층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을 본인이 직접 다 부양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네.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빈곤층의 가족들에게 그 빈곤층의 생계 전체를 맡겨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몇 년 전에도 2년 전에도 부산의 한 아버지가 이혼 전 가정의 딸이 취직을 해서 한 연봉 2천만 원 정도의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수급 탈락 통보를 받고 나서 자살을 한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신부전증 환자였고 예. 병원에 24시간 있어야 되는데 이 예. 병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거죠. 근데 수급을 받을 때는 의료급여 환자로 병원에 있을 수 있었지만 지금 이제 막 사회에 나간 딸에게 내가 그런 부담을 지울 수 없다. 이혼하고 또 못 본 지도 오래됐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죽음을 선택한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에 본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내가 가난에 빠졌을 때 가족에게 손 벌리고 싶은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예. 그리고 내 가족이 가난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내가 바로 온전히 책임질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래서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좀 복지의 뭐 가족의 책임을 1차 과제로 놓았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양의무자라고 하는 제도가 바로 그런 의미의 상징성이 있군요. 생계, 가난은 가족이 우선 책임져라. 라고 네. 하는 정신이 여기 깔려 있다면 이 제도를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가난은 사회가 국가가 책임진다. 라는 식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거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 개정 논의될 때부터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왜 그게 안 받아들여졌을까요? 결국엔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예산이죠. 예,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제도가 좀 사회적으로 논의 대상이 잘 안 되는 문제도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데 좀 빈곤의 문제를 모두 다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렇게 본인에게 닥쳐오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빈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예. 현재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를 못 해온 것 같아요. 근데 50%의 노인 빈곤을 지금 그대로 둔다면 결국 우리는 2분의 1의 확률로 가난한 노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가난한 사람들을 지금 필요한 만큼 돕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빈곤을 줄이고 사회적인 위협으로서의 빈곤을 줄여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정리합시다. 결국 우리 GDP 1% 정도 쓰면 전 국민의 5% 가장 가난하신 분들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예산 늘립시다. 이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 통화를 했죠. 그렇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기준으로는 9일 저녁이 되고 중국 시간으로는 10일 오전 양측이 통화를 했는데요. 새 인사 등등의 뭐 여러 얘기가 오갔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한 게 지금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중국 대륙 그리고 대만, 홍콩, 마카오 등을 모두 이제 중국의 영토로 보고 이 중에 오직 중국만을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다른 국가하고 외교 관계를 맺을 때 대만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맺는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대표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용하는 그런 사례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유별나게 대만과 가까운 사이를 좀 과시해 왔죠. 그러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이 뭐 영구 불변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또 트위터 등을 통해서 해서 상당히 이제 논란이 돼 있고 그랬었죠. 중국에 대해서 계속 지나치게 적대적인 태도를 이제 보여온 과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선거 과정에서도 가장 많이 비판한 국가가 중국이었고요. 지금 국가무역위원장으로 임명돼 있는 이 측근인 피터 나바로 이 사람은 거의 중국 혐오론자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최근에는 또 환율 조작국 지정 그리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계속 이제 중국하고의 대립 관계가 이제 이어졌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을 밝힌 것은 지난 40여 년간에 걸친 미중 관계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또한 자기들의 핵심 이익이라고 부르는 남중국 계모 이런 문제에서 지금보다 좀 진전된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명백하게 입장의 변화를 보인 건데
왜 그랬을까요, 트럼프는? 일단 첫째로 군사정책과 무역정책의 충돌, 이 측면에서 좀 보는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는 동아시아 문제에 군사적 개입을 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고 예. 그러면서도 무역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충돌을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현실에서 이 두 개를 뭐 무자르듯이 분리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아하. 최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미 의회에 이제 서면 답변을 제출하면서 유사시에 한해서만 중국의 남중국해 접근을 막겠다라면서 기존의 입장보다 좀 완화된 그런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제임스 매티슨 국방장관도 남중국해에 대규모 군사력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여왔거든요. 네네. 이에 맞춰서 무역 정책도 좀 한 발 물러선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고요. 하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 문제 외에도 양국 간의 문제가 산적해 있어서 이번 한 번으로 뭐 본격적인 지금 관계 개선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예. 또 하나 이제 관점이 내일부터 진행되는 미일 정상회담에 관한 것이거든요. 아베 신조 총리가 지금 뭐 미국 내에 70만 개 일자리를 뭐 만든다, 뭐 이런 내용의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준비를 상당히 한 걸로 보이는데 예. 이에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둘이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다 이 점을 상당히 과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이건 중국이 볼 때는 상당히 경계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이 충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중국의 일종의 이제 출구를 열어준 거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온다는 것이죠. 아직은 모른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트럼프의 최측근이 TV 뉴스에 나와서 트럼프의 딸 이방카가 판매하는 물건을 사라, 뭐 이런 공개적인 주장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참 뭐 세계에 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켈리앤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이 현지 시간으로 9일에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이제 그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이방카의 물건을 사라는 게 내가 오늘 하려던 말이다. 여기서 공짜 광고를 좀 하려고 한다. 오늘 이방카 물건을 사라. 나는 쇼핑을 매우 싫어하지만 나도 오늘은 좀 살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최근 이방카 트럼프가 운영하는 의류 브랜드가 고급 백화점인 노드스트롬에서 퇴출이 됐거든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노드스트롬이 내 딸 이방카를 매우 부당하게 대우했다. 끔찍하다. 이방카는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면서 반발을 했다는 거죠. 예. 이 노드스트롬 측은 실적에 근거한 결정이다. 이 업체의 하반기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 켈리앤 코네이 고문의 이례적인 행동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에 좀 발맞춰서 좀 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공직자가 이래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정치권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원의 정부개혁 감독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이 이 사건을 가지고 정부의 어떤 윤리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주문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요. 이건 뭐 코네이 고문 행위가 당연히 연방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제품을 홍보하는 이런 걸 막아놓은 이제 윤리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명백하네요. 그렇죠. 예. 지금 시민단체들도 비슷한 목소리 내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미국 내 이제 트럼프의 어떤 행위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들은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참 해서 안 되는 일까지 막 서슴지 않네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세 수입이 원래 생각했던 예산보다 10조 가까이나 더 거쳤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서울 중구의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 감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 회계연도 총세입 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 세출 실적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 242조 6천억 원인데 전년도보다 24조 7천억 원이 증가한 것이거든요. 예. 이게 전년 대비 증가한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라는 것이죠. 예. 기획재정부는 이렇게 세수가 많이 거친 배경으로 저유가로 법인 실적이 개선이 됐고 이로 인해서 소비가 증가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호조를 보인 것도 겹쳤다. 그동안 대기업 고소득자 중심의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의 세입 기반 확충 노력도 작용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일시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난해 초과 세수가 지난해 이제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추경 당시에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2배가 많이 이제 거쳤기 때문에 네. 정부의 세수 예측 신뢰도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이 추경 편성 때 예상했던 세수는 본 예산보다 한 9조 8천억 정도 더 거칠 거라고 했는데 이제 결과를 보니까 이때 예상보다 거의 15조 원 정도가 더 거쳤다는 것이죠. 네. 만약 이렇게 더 거칠 줄 알았다면은 지난해 추경을 더 확대해서 편성을 해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비판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자, 자유총연맹 이게 정부 예산 받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3월 1일 태극기 집회에 조직적으로 결합한다. 이게 지금 정치권 논란이네요. 이게 뭐 각 시도 지부에 공문을 보내서 다음 달 1일에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구국기도회에 회원 10만 명이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하라.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자유총연맹이 이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거든요. 예. 이 3.1절에 열리는 태극기 국민운동 및 구국기도회는 보수단체들이 지금 모여 있는 애국단체 총협의회가 주최하는 행사인데요. 100만 명
참석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좀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금 뭐 3월에 이 결과가 나올 상황이 이제 유력하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 이 목소리가 뭐 거의 대단히 크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크죠. 예. 문제는 자유총연맹이 정부 지원금을 받는 법정 단체라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규정되어 있기도 한데요. 예.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최근에 이제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수차례 단상에 올라서 강경한 발언 쏟아내기도 했죠. 더군다나 현재 박영수 특검팀이 관제 데모 의혹 이거 조사 중이기 때문에 자유총연맹 내부에서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자유총연맹 측이 좀 해명을 한 것도 있는데요. 매년 3.1절에 애국보수단체와 함께 국가 정체성 확립 행사에 참여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아니라 태극기 국민운동이라는 취지에 공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국고지원금은 뭐 이런 집회 인원 동원, 행사 개최 이런 데는 투입되지 않는다. 이렇게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관제 데모 의혹도 당연히 사실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요. 김경재 회장도 최근 이어진 발언들은 뭐 개인적 차원에서 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섰는데 바로 그 관제 데모 의혹에 대해서 뭐 아는 바 없다 이렇게 답했죠? 그렇습니다. 뭐 이 의혹이 있다라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고요. 지금 태극기 집회가 사실상 관제 데모 아니냐 이런 질문에는 동원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정도의 규모의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자유총연맹이 총동원령 내린 거에 대해서는 다중에 모여서 집회 시위를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돼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특검이 아주 세게 나오네요.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하도록 이 법원에다가 요청을 하겠다. 일종의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아시다시피 뭐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불승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정지 및 취소 신청을 낸 것이죠. 네. 특히 취소 신청이라는 거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원고가 특별검사이고 피고는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인 뭐 그런 소송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죠. 뭐 압수수색 가능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 그런 이제 셈인데 예.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 정례 브리핑에서 뭐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신중히 검토한 결과 국가기관이 행정법상 항고소송의 원고가 된 판례가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국가기관은 하나의 독립된 법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비유하자면은 몸에 어떤 그 팔과 다리가 서로 소송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지만 전례가 있어서 뭐 자기가 가능하다고 봤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네. 또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서 제3의 기관인 법원에서 적절한 중재나 조정을 해줄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법원이 결론을 내기 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좀 긍정적 답변을 한다면 소송과 신청은 취하할 수 있다 이런 입장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공문 보낸 건 아직 지금 답변이 없죠?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자, 그래서요. 그래서 뭐 법원은 뭐 향후에 이 특검이 이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국가의 중대이익을 해치는 경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 심리를 할 그런 상황이고요. 특검팀의 1차 수사 시한이 이번 달 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주 말 정도에는 일단 집행정지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신청이 좀 되더라도 청와대에서 재항고하는 등의 뭐 지원 작전에 나설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좀 이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합니다. 그래도 일단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정말 주목되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스의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주장하는 또 용감한 개혁을 강조하시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 나오셨어요. 여러분은 페이스북 라이브 또 CBS 레인보우 통해서 동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시사자키 또는 노컷 뉴스를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CBS 레인보우 앱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예. 대통령 돼야 되겠다 이거죠? 예. 출마 선언하고 용감하게 도전했습니다. 왜요? 왜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저 대통령의 힘으로 정말 세상을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2017년 이후에 대한민국은 정말 해야 될 개혁도 너무나 많고 또 지금 경제하고 안보는 뭐 심각한 위기 아닙니까? 예. 이 위기 극복하고 또 이 시대의 어떤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장도 못하고 저출산에 또 양극화 심각한 이 대한민국을 제가 대통령이 돼서 꼭 한번 바꿔보겠다. 그런 열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그걸 다 할 수 있다. 그건가요? 다른 분이 저보다 더 훌륭하게 경제위기 안보위기 극복하고 또 필요한 개혁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그분 돕겠습니다. 네. 제 눈에는 그런 분은 안 보입니다. 안 그래서 보입니까? 제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우리 거리의 시민들께서는 유승민 의원 하면 어떤 생각들을 하실지 예. 저희가 미리 좀 잠깐 만나봤거든요. 예. 함께 들어보시고 예. 계속 이야기 이어가죠. 유승민 의원님 존경합니다. 그래도 유승민 의원처럼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항거한 사람은 없죠.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 그러면서 강제로 원내대표에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박근혜 파들에 의해서. 그랬을 때 정말로 멋있었어요. 정직하고 바르게 정치를 할 것 같아. 새누리 당일에도 뭐 자기가 바른 정당에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아니, 글쎄, 아직은 그렇게 뭐 정치를 아주 그냥 고수 같진 않은 것 같아서 제 의견은. 뭐, 유능한 정치인이죠, 뭐. 내가 봤을 때는 좀 통 크게, 좀 강력하게, 좀 세게 나가는 이런 면이 내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새누리당을 떠났기 때문에 의리를 지켰어야지 된다고 생각은 해요. 지도층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랬으니까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리더로서 이끌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착실하고 똑똑하실 것 같은데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이미지에 맞게 좀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희가 좀 의도적으로 앞에는 좀 칭찬하시는 분들 많이 배치하고 그랬는데요. 뒤에 저한테 요구해 주셨던 분들, 통 크게, 강력하게 세게 하라, 또 의리를 지켰어야 한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많이 듣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제가 서울이든 어디든 어느 도시에 가도 시민들 만나면 많이 듣던 이야기라서 방금 해주신 소중한 말씀들 명심하고 예. 제가 정말 그런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해주신 분들께 정말 고맙습니다. 격려해 주신 분들은 더 고맙고요. 정치 고수 같아 보이진 않는다. 제가 정치 고수는 아닙니다. 이제 그 말부터 시작해서 예.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예. 좀 통 크게, 예. 뭔가 좀 강력하게 예. 그런 이미지가 안 보인다. 예. 너무 그 부잣집 귀종자 같은 이미지가 계속 있다. 저 부잣집 귀공자는 아니고요. 정치하면서 17년 동안 정치하면서 사실 저만큼 뭐 풍파를 많이 겪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통 크게 정치한다 그 말씀이나 정치 고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는 약간 옛날식 정치는 진짜 잘 못합니다. 저한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나라 바꾸고 어려운 분들 어떻게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럴까요. 정치보다는 정책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저는 그런 점이 앞으로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정책에 대해서 경제든 안보든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장관들을 이끌어가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냐. 맞는 말씀인데 대통령이 되는 순간까지는 정치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걸 좀 안타까워하시는 목소리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은 옛날식 정치라도 예컨대 저보고 이제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19대 때 원내대표 당선되면서 저를 지지하는 의원들 많았는데 저하고 제일 가깝고 진짜 제일 개혁적이고 젊은 의원들 전부 다 그냥 공천학살 당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완전히 제로인 상태에서 다시 이제 무소속으로 당선돼가지고 새누리당에 와서 다시 20대 국회에서 제일 젊고 개혁적인 의원들을 다시 이제 사귀고 그분들 세를 규합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이번에 나와서 신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바른정당에서 정말 젊고 개혁적인 분들은 전부 다 저하고 지금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가 부족하다는 거는 제가 어떤 권력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핍박받고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제가 뭐 옛날 정치인 같이 물론 무슨 개파다 이런 건 안 합니다만은 저는 정치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 동지라는 말입니다. 동지라는 게 뜻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뜻을 같이 하는 게 과거식의 어떤 무슨 공천이나 이런 걸 무기로 개파를 이렇게 형성하는 게 아니라 생각과 정책. 이 세상 어떻게 바꿀 거냐, 우리 어떤 정책 추구하고 어떤 노선으로 갈 거냐 이런 걸 가지고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정치하는 게 그게 저는 새로운 정치 아니냐.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 좀 더 다시 좀 여쭤보고 거리 시민들 목소리 중에 대통령한테 항거하다가 쫓겨났다. 근데 참 멋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후반부에는 아니 그래도 그 당에 아주 중책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의리를 지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대통령한테 버림받은 사람이다, 쫓겨난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배신한 사람,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 이런 두 이미지가 같이 있어요. 압니다. 어느 쪽입니까? 전자죠. 저는 철저하게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2007년경부터 그때 경선 끝나고부터 한 10년간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정말 수도 없이 드렸는데 계속 사이가 멀어져 가지고 그래 결국은 원내대표 할 때도 출마했을 때도 청와대가 장관들까지 다 보내가지고 저를 반대하는 표를 찍게 하고 또 결국은 사실상 이제 쫓겨나게 되고. 왜 그렇게 미운 털이 박히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제가 미워하고 폄하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대통령이 되셔서 그 막중한 자리에서 이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인사든 정책이든 국민들과의 소통이든 이런 거 잘하시라고 몇 번 굉장히 강력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 통했고 저보고 배신이다 이런 말에 대해서 제가 2015년에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란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치 어디 가슴을 칼로 찔린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받았고 제가 그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배신의 정치란 말을 되새김질을 해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을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한 거 그게 배신이라면 저는 그런 배신을 저를 포함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너무 게을리하고 안 하다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비록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런 배신 대통령의 표현에 의한 배신 지금 유승민 의원의 표현에 의하면 대통령 잘못하는 거에 대한 지적 비판 이거를 게을리 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을리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결심을 하고 판단을 하면 무조건 지당하신 오르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용비어천가만 부르고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다가 저는 대통령과 새누리당 둘 다 이런 지경이 됐다. 이게 지금 한국의 보수 정치가 완전히 소멸되고 망하는 지경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한 세력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보수의 위기는 박근혜 대통령과 또 그 대통령의 잘못을 정말 그때 중요한 대목마다 지적하고 막아내지 못한 우리 이 새누리당 의원들 저를 포함해서요.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여러 차례 대통령한테 지적했다. 저는 정말 저만큼 많이 지적하고 저만큼 대통령의 잘못에 어떤 정말 스스로 시퍼런 권력 앞에 그렇게 말하다가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씀 표현하신 것처럼 공천 학살 당하고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다시 들어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한두 번 겪다 보니까 다른 의원들이나 이 여권 전체가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굉장히 무서웠죠. 무섭게. 이렇게 무서웠는데요. 저는 생각해 보면 장관들이든 국회의원들이든 여당의 국회의원들, 장관들이든 그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라는 이런 정말 어려운 지경에 오기까지는 대통령의 말에 꼼짝 못하고 그냥 따르기만 했던 무조건 복종하기만 했던 그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때 왜 청와대 얼라들 이렇게 표현하셔가지고 또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얼라들이 그 이른바 3인방인가요? 3인방이죠. 그때 대통령 뉴욕 가셨을 때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에 경도되어 있지 않다라는 표현이 원래 언론에 배포된 자료에는 들어갔다가 또 대통령이 직접 말할 때는 그걸 부랴부랴 회수를 하고
그걸 빼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단순한 무슨 뭐 말 몇 마디 틀린 게 아니라 제일 결정적인 문장이 들어갔다가 빠지는 그거는 그래 되면 중국이든 미국이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어떻게 이렇게 중대한 실책이 있었느냐를 가지고 제가 외교부에 알아봤더니 외교부는 장관부터 시작해서 밑에 실무자까지 아무도 모르고. 자기들은 모르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히는 데가 있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바로 측근해서 모시는 그런 비서들이 이렇게 한 것 같은 딱 집히는 데가 있어서 그런 표현을 쓴 건데 그 얼라란 표현이 경상도에서 그렇게 욕은 아닌데요. 근데 하여튼 그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던진 거는 사실은 초점이 거기가 아니고 최순실이라고 하는 비선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어요? 몰랐습니다. 최순실이 그런 국정농단을 하는지는 전혀 몰랐고요. 최순실이 최태민의 딸이고 정윤회의 전 부인 그거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지만 제가 12년 전에 10개월 동안 비서실장을 할 때는 주로 정윤회 씨가 뭐 어디 사무실을 구해놓고 뭐 이 소위 3인방이 이제 퇴근하면 정윤회 씨하고 중요한 회의를 한다더라. 이런 소문은 있어서 제가 비서실장 할 때는 그 소위 3인방 그 비서들을 제 당사에 딱 불러놓고 제가 아주 공적으로 엄격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저는 제 이후에 비서실장들도 그렇게 해줬으면 싶었는데 그 이후는 뭐 그런 통제가 없었습니다만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박근혜 당시 대표 내지는 뭐 비대위원장 그 이후에 대통령 그런 농단을 벌이는 줄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 얼라들 이 지적을 할 질문 드린 게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는 그 책임은 그 3인방 정도에 있구나. 그 정도 인식을 갖고 계셨던 거죠. 당시에는 그 정도 인식을 갖고 있었고 제가 만약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대통령과 3인방의 배후에서 뭔가 그런 일을 하는 걸 조금이라도 제가 눈치챘으면 저 성격에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었을 거예요.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당연히 했을 겁니다. 정말 몰랐었다. 근데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 본인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경이 될 거라는 걸 전혀 몰랐을까요, 대통령이? 그런 판단력이 그렇게 부족한가요? 참 뭐 대통령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제가 대통령하고 멀어진 거는 한 10년은 됐고요. 제가 고비마다 그분의 어떤 판단, 상식 이런데 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2012년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2012년 대선 때는 저는 이미 멀어진 사이인데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제가 아주 공개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사람 쓰는 거 잘해야 되고 정책 잘해야 되고 국민과의 소통 이 세 가지가 제일 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취임도 하기 전에 당선되자마자 제가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박근혜 정부 그 당선자의 첫 인사에 대해서 제가 뭐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런데 뭐 그때는 그런 게 뭐 제가 비판을 해도 통하지 않는 분위기였죠. 네. 판단과 상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 차례 느꼈다. 과거에 여러 차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대통령과 새누리당 장관들 모두의 공동 책임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탄핵에 이제 새누리당 안에서도 찬성하신 의원분들이 주도가 돼서 탈당을 하고 바른정당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국민적 지지도나 탄핵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 걸 봐도 또 새누리당을 창당 주도하신 분들하고 제가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해도 처음 당을 만들고 막 이럴 때 보면 이제 기세는 바른정당으로 쫙 몰리고 새누리당은 금방 사그러들 것이다. 그렇게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양상은 아니에요. 오히려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더 높게 나오고 바른정당뿐 아니라 우리 유승민 의원, 남경필 지사, 바른정당에 대선 도전한 사람들의 지지도는 진짜 미미합니다.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 전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거기에 대한 지지 세력이 아직도 일부 남아있는 게 엄연한 사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른정당이 신당을 창당하면서
뭔가 새누리당하고 이렇게 확실히 다른 점을 우리는 이렇게 다르다. 같은 보수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는 낡은 보수와 이렇게 다르다라는 예.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점들이 초반에 약했다.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 전체가 지금 새누리당 지지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애정이 계시는 분들이 또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이 그 새누리당 지지는 확실하고요. 예, 그거는. 예. 그런데 탄핵에 찬성하면서 자신은 건전한 보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시민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물론이죠. 그분들이 바른정당을 지지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아직 저는 약하다고 생각하고 뭐 제 자신도 아직 그런 지지를 받는데 굉장히 좀 약하지 않느냐 인정합니다. 보여주질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새누리당과의 차별성을.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새누리당하고 차별성을 못 보여줬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제 뭐 한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저희 생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예. 뭐 이런 프로도 출연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지지도 부분은 제 생각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면 네. 저는 이번 대선판이나 정당 지지도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한번 요동치는 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탄핵이 기각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 때문에 여전히 새누리당 쪽에 모여 있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탄핵에 반대하고 탄핵 기각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또 일부 그 시민들이나 그쪽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탄핵이 기각될 거다라고 믿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탄핵은 인용될 거라고 보시죠? 저는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국회에서 이 탄핵안은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기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처리할 때 저는 뭐 새누리당 안에서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이고요. 제가 그 유일한 근거로 삼은 거는 그냥 언론 보도가 아니고 11월 20일 발표됐던 검찰 공소장입니다. 공소장. 예. 그걸 보고는 그 공소장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기춘 실장이나 우병우 수석 그런 분들이 임명했던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휘하는 검찰이 그렇습니다. 대통령한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런 공소장을 만들었다?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모든 공소장의 공소 사실이 대통령을 사실상 주범 내지는 공범으로 적시하고 있었고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그것을 무슨 수첩이나 녹취록이나 이런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고는 언론 보도를 볼 때하고는 달리 탄핵 찬성할 수밖에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상식이 있으면 저는 인용 결정을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인용되면 이제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이 되고요. 사법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참 쉽지 않은 건데요. 일단 헌재 결정이 나면 정치권은 무조건 승복해야 되고 사법적인 처리는 특검의 기소와 또 법원의 판단에 그대로 맡겨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법적인 절차가 다 끝나고 나서 이 바로 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사법 처리가 나면 뭔가 판결이 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그것을 또 국민들께서 정말 어떤 국민적인 통합이나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는 사법 절차가 끝난 다음에 완료된 후에 판단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 헌재에서 행하고 있는 전략 전술은 많은 뭐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 분석하기를 무조건 시간 끌기다. 일단 시간 끌기의 목표는 단 하나다. 특검의 수사 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특검 수사 기간 내에 탄핵이 인용 결정되는 순간 특검이 바로 구속해버릴 가능성이 높아서 그걸 피하고자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들 보지 않습니까?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할 거냐 이 문제는 특검 측에서는 그 문제는 좀 더 여쭤보고요. 아니요. 예.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지연 전술을 한다. 그거는 저는 그 지연 전술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뭐 특검 수사를 지연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거는 무슨 뭐 이 형사상의 어떤 기소에 관한 결정이 아니고 예. 대통령이란 직위에서 파면을 할 거냐 예, 맞습니다. 징계에 관한 결정이기 때문에 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그렇게 늦추는데 성공하리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제 특검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이러면 특검 수사가 정확하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겠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지금 특검 측의 입장은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다 내놨거든요. 예. 만약 그런 요청을 하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정하는 거는 이제 30일 네. 연장하는 거고요. 지금 국회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기에 대해서 뭐 연장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특검의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법을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에 바른정당도 찬성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바른정당도 찬성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 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30일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해야 한다고 보는데 네. 승인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죠. 왜 승인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께서 임명했던 법무부 장관, 총리. 예. 그러기 때문에 청와대가 대통령 측이 원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그 생각을 네. 저도 하고 있습니다. 예. 즉 특검이 기간 연장 요청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다 합하면 법 개정 가능하거든요. 가능합니다. 예. 바로 특검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에 적극 찬성하시겠다. 저는 찬성합니다. 예. 바른정당도 거의 당론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바른정당도 당의 입장으로 어제인가요? 최근에 발표한 적이 있고 네. 저도 특검 알겠습니다.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연장해야죠. 합하면 3분의 2 넘으니까 예. 국회 선진화법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거죠?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예. 말 나온 김에 황교안 권한대행 지금 대선 출마 여부가 지금 논란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야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선거권이 있으니까 네. 그런 점만 보면 그분의 자유로운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대선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출마할 거고요. 다만 그분은 지금 특별한 위치에 계신 분이고 대통령이란 자리 자체가 국민이 주인이고 대통령은 5년간 대리인인데 거기에 문제 생겨서 직무정지를 당한 네. 상태니까 그 권한대행인데 그 권한대행이 또 이제 다른 권한대행을 경제부총리를 임명하고 대선에 출마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본인이 새누리당 후보나 이렇게 출마를 한다는 게 법적으로 금지된 건 아니니까요. 네. 본인이 선택하겠죠. 저는 근데 본인이 만약 정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그러면 저는 오늘이라도 그걸 국민한테 밝히고 권한대행 자리를 넘기고 빨리 하는 게 낫다. 예, 빨리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분명하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로서 국민한테 검증을 받아야 되고 또 국정의 혼란 네, 이런 부분도 자꾸 이런 상태가 계속 가는 것보다는 지금 AI다 구제역이다 경제다 안보다 이런데 권한대행을 끝까지 이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까지 할 분으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정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결정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충고하신다면 어떤 충고 말씀이시죠?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황교안 권한대행. 그런 충고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라. 예, 그거는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 네. 자, 또 하나 이제 바른정당 내에서도 남경필 지사와 유승민 의원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보수 대연합. 대연합은 아니고요. 제가 쓴 용어는 대선을 앞두고는 각 당이 이제 후보를 뽑고 나서
보수라고 국민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후보들 사이에서는 보수 후보는 단일화해야 된다. 예. 또 단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보수 후보 단일화를 주장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보수 후보는 결국 새누리당 후보 아닐까요? 저는 국민의당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민의당도 국민의당 안에 국민의당이 워낙 뭐 스펙트럼이 넓은 당이라서 네. 그 안에 박지원 대표 같은 분도 계시고 안철수 의원 같은 분도 계시는데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당대당으로 통합하는 거는 저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워낙 이제 안보관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다만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은 예. 저는 그분이 진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중도 보수 정도로 저는 보는데 새누리당에서 어떤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를 뭐 낼지 안 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후보를 낸다 하더라도 우리 바른정당의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가 예. 보수 후보 단일화를 해서 민주당이 이제 뽑는 대선 후보와 1대1 구도를 예, 그 구도로 예. 대선을 치르는 게 예. 의미 있는 대선이 될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로 중계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걸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던지시는데 복진일 원상기님 이런 분들께서 아니 후보 단일화 할 거면 새누리당에서 왜 나오셨나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거는 보수 후보 단일화는요. 저는 당의 필요성이 아니라 저는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누리당을 탈당했고 새로운 보수를 하기 위해서 바른정당을 했고 바른정당이 새누리당으로 돌아가거나 합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체 보수 입장에서 보면 예.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나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나 보수 후보 단일화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구에 따라서 분열되면 뭐 지금과 같은 보수가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분열되는 거를 민주당에서 제일 바라니까요. 예. 그 남경필 지사도 또 더불어민주당의 안희정 지사도 연정 이야기를 계속 꺼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5년에 5년인가요? 예, 2005년입니다. 2005년에 대연정을 주장했는데 당시 야당이든 한나라당 저희들은 반대했습니다. 반대했죠. 연정이라는 게 이제 민주당하고도 연정할 수 있다. 정의당하고도 연정할 수 있다. 저는 연정에 대해서는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고요. 다음 대선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의 대통령입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여소야대. 심각한 여소야대인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 된 사람이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국회의 야당들한테 일일이 국정에 관한 협조를 구해야만 예. 국정이 돌아가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대통령과 야당들 사이의 대화, 소통, 그걸 뭐 협치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거지. 뭐 당과 당 사이의 연정 그런 것보다는 저는 대통령과 야당 사이의 협치, 협력 이런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조금 더 과감하게 그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어떤 연합 정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총리를 선출해 주면 그 총리한테 내치에 뭐 정권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꺼내는 후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발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지금 대통령 중심 제도가 과연 잘 돌아갈 수 있을지 그거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헌은 대선 전에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보시죠? 저는 옛날부터 대선 전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고 저는 개헌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권력구조 하나만 가지고 개헌하는 거는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87년 헌법을 30년 만에 고치는데 그 안에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나 평등권이나 여러 가지 기본권에 관련된 부분 또 삼권 분립을 이제까지 하는 게 좋으냐 좀 구조를 바꾸는 게 좋으냐 지방 분권 어떻게 할 거냐 경제 사회 조항 어떻게 이런 아주 중요한 조항들이 많은데 그런 거 다 안 하고 권력구조 하나만 뽑아가지고 정치인들이 내각제다 이원집정부제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개헌은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본인은 개헌에 대해서 어떤 공약을 내고 싶어요? 저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오랫동안 주장해왔고 저는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이 되고 경제가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에 갈 때까지는 4년 중임 대통령제 강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 조건이 충족이 되는 단계에서는 저는 순수 내각제로 이행하는 게 맞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는 최악의 선택은 오히려
소위 말은 그럴듯한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그러는데 이원 집정제라든지 이원 집정제는 그거는 최악의 선택이다라고 어렵다. 생각합니다. 자, 주요 공약으로 이제 복지 정책들을 많이 내세우시더라고요. 이 근로시간도 최소한 일 끝나고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몇 시간은 꼭 보장해야 되는. 최소 휴식 시간 11시간입니다. 그런 거 등등. 이 진짜 보수와 가짜 보수를 주로 사용하시잖아요. 저는 그 표현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어쨌든요. 네, 보수 혁신. 지금 유승민 의원이 추구하는 보수의 핵심적인 가짜 보수와의 차이가 바로 그 복지 부분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복지는 제가 발표한 공약 중에 일부고요. 저는 새로운 보수는 그동안 낡은 보수가 못해왔던 세 가지. 하나는 국가 안보를 낡은 보수보다 더 튼튼하게 지키는 것.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란 공동체가 지금 양극화 때문에 진짜 내부로부터 무너질 위기인데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늘 따뜻하고 정의로운 보수를 주장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헌법 제대로 안 지켜가지고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보수는 헌법에 있는 그 가치들을 이제는 행동으로 지키자. 저는 그런 주장을 늘 해왔고 제가 육아휴직이나 칼퇴근법이나 돌발노동 금지나 이런 공약들을 최근에 한 것은 그거는 저출산 문제 때문입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100조 원 넘는 예산을 퍼부었는데도 출산율이 1.2에서 꼼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되죠. 그거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거 비현실적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실 정도의 획기적인 대책을 도입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 그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또 그것이 하나의 복지 정책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일자리가 늘어나죠. 그렇죠. 그거 일자리 늘어나는 건 이제 부수적인 효과죠. 그건 더 큰 목표는 저출산. 극복입니다. 양극화를 해소하는 무슨 묘법이 있습니까? 양극화 해소를 하려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한데요. 예컨대 노동 같으면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양극화 해소 안 되는 거고요. 우리 그 구의역 고 김모금 사건 같은 그게 비정규직의 아주 비극 아닙니까? 그 문제 해결해야 되고 송파 세모녀 자살이나 이 추운 겨울에 폐지 수집해서 기초생활보호도 못 받으면서 폐지 수집으로 연명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 돌봐드리는 거. 그래서 제가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의 저복지 체제에서 OECD 평균 정도는 중복지로 가자. 그런데 중복지로 가려면 세금도 더 내야 세금 더 내야 된다. 그러면 가진 자부터 돈 잘 버는 대기업부터 세금 더 내고 법인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그다음에 재산세, 보유세 이런 거 더 내고 정 필요하면 부가세도 검토할 수 있는 거고요. 세금 전반적으로 가진 자가 더 내는 누진구조 원칙을 지키면서 또 지금 근로소득세는 소득이 있는데 한 푼도 세금을 안 내는 면세점 이하의 국민들이 근로자들이 한 46, 7% 됩니다. 이게 너무 높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도록 소득이 있으면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알겠습니다. 세금 내도록 하고요. 그런 좀 합리적인 체제로 가자는 거죠. 자, 페이스북에 올라온 질문 김남영, 이부진, 김시봉님께서 촛불 집회 나가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실 계획은? 촛불 집회에 나갈 계획이 없습니다. 왜요? 그 민심은 이런저런 경로로 제가 다 듣고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촛불 집회든 태극기 집회든 정치인이 거기 나가는 것보다는 정치인이 할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안희정 지사 지지율이 막 뛰어요. 문재인 전 대표랑 안희정 지사 중에 누가 더 어려운 상대라고 보세요?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운데요. 아마 문재인 전 대표님 같은 분은 전통 야당 지지자에서 더 강할 거고요. 안희정 지사님은 좀 젊고 약간 이 중도 진보 이쪽에서 강하겠죠. 두 분 다 어려운 상대입니다. 지금은요. 민주당 후보 누구를 대입해도 지금 그 민주당 후보와 제가 말씀드린 보수 단일 후보 그 격차가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이번 대선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에 대한 따가운 비판 위에서 하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사태가 없었어도 어렵다. 어려운데. 알겠습니다. 마지막 30초
예. 지지 호소할 발언 시간들이. 예. 예, 저는 지난 17년 동안 정말 진심으로 정치를 해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IMF 위기 겪으면서 정치에 뛰어들 결심을 했는데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는 꼭 제 손으로 이 정치의 힘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힘으로 정말 여러분의 꿈을 조금이라도 실현시켜 드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그런 개혁을 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뭐 지지율이 좀 반짝반짝 뛰어올라야 많은 분들이 더 주목하고 이렇게 될 텐데 아직은 그렇지 못합니다만 예. 앞으로 또 좋은 일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저는 신념을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좋은 성과 있길 열심히 기대하면서 하겠습니다. 지켜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승민 의원이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기세가 아주 무섭네요.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거의 20% 육박했어요. 네. 거기다가 이게 일주일 전에 비하면 거의 2배가 됐거든요. 네. 전 지역, 전 연령, 전 계층 급상승입니다. 네. 특정 지역, 특정 연령대에서 올라가는 거는 자주 있지만 네. 모든 곳에서 올라간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보면요. 한쪽에서 먼저 쫙 올라가가지고 따라서 가는 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안지사는 매우 독특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안지사가 뭐니 해도 이제 안정감을 주는 거죠. 네. 뭐 보수가 볼 때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걸 주죠. 그러니까 중도, 심지어 이제 중도 보수적인 이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반면에 뭐 복지 논쟁 때 공짜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예. 이 방송에서 이제 새누리당하고 대연정 이야기를 했던 거 이런 게 예. 이제 진보 진영이라든지 야권 지지층에서는 되게 비판받기 십상이에요. 예. 사실 다른 후보들은 이것보다 좀 덜한 이야기를 했어도 융단 폭격 당하고 그랬죠.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안지사를 보면요. 보수 진영에서는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진보 진영은 비판을 잘 안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칭찬하는 사람들은 많고 욕하는 사람들은 없으면은 올라가는 거죠. 비판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안지사 본인이 뭐 지금도 젊지만은 뭐 어려서부터 야권에 쭉 몸을 담아온 점, 자기는 30년 뭐 이 민주당 사람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가문의 적자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이제 방어막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정체성에 대해서 별로 의심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후광 효과가 클 겁니다. 그렇죠. 최측근이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야권 주류 혹은 친노 지지자들이 이른바 좀 전투력이 강하잖아요. 네, 뭐 네. 문자도 보내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나를 안 세우고 있으니까요. 안희정은 우리가 놔둔다. 그러니까 후방이 이렇게 좀 안심스러우니까 전방을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예. 다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럴 수 있을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제 지지율이 높아지면은 검증도 날카로워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지금 보면은 안지사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진보고 보수고 간에 꽤 호의적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좀 달라질 거예요. 네. 올라갔기 때문에 검증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오르는 거는 바람 타면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내려가는 거 위기가 올 때 버티는 거는 진짜 자기 내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지사가 이제 내공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부터 이제 시험을 받겠죠. 예. 그리고 어찌 보면 좀 재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재수라기보다 뭐가 딱딱 다 들어맞는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 재수인데. 자, 안지사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서 좀 주목을 끄는 상황에서 반기문 전 총장이 딱 낙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흡수했죠. 예.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주춤거렸잖아요. 맞아요. 인재 영입 논란, 뭐 현장에서 언론과 잡음,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둘러싼 지속적인 논란. 이게 안지사한테 반사이익이 됐을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여론조사 보면 문 대표 계속 행진하다가 오늘 소폭이나마 조금 빠졌거든요. 그렇죠. 예. 자, 단도직입적으로 이러다가 문재인 이길 수 있어요? 안희정이? 그러니까 이게 후보가 돼야 대통령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후보부터 돼야죠. 예. 5년 전에 안철수 전 대표도 그랬어요. 인기 좋았는데 후보가 못 되니까 소용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경선에서 이길 수 그렇죠. 있을까요? 예. 경선이 문제인데 예. 지금 추세를 보면은 문 전 대표 꺾지만한 법 없습니다. 근데 넘어서기 쉽지만은 않은 산들이 한 몇 가지가 보입니다. 뭐 첫 번째로는 어떤 산들이 있습니까? 지지층의 구성과 강도의 문제입니다. 안지사 지지율이 급등하는데 특히 강세가 50대 중도층에서 초강세예요. 예. 자,
그러면 근데 야권 지지층에서는 그중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문 전 대표한테 많이 뒤져요. 예. 공매당 지지층도 이 안지사 꽤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경선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국민 경선 제도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경선이라는 게 전 국민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산에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일을 그만두고 한 2주 정도 이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왜 봉투에다가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70만 원을 남겨놓고 월세와 공과금을 주인 아주머니께 남기고 갔었죠.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소득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아주 간신히 생활할 정도였고 그렇죠. 그때 그다음에 당시에 소득이 어머니의 끊어졌고. 소득이 15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월세가 5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남기고 간 공과금이 난방비 등을 해서 20만 원 정도였고요. 굉장히 어려운 생활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득이 딱 끊어졌는데 어디 지원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널리 알려지진 않았었지만 다른 방송국의 취재를 통해서 신청을 한 적이 있었지만 지원을 거절받았던 건 역시도 확인이 됐었거든요. 왜 거절당했었죠 그때? 근데 많은 빈곤층이 경험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제도나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것들이 빈곤층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을 하러 갔다 할지라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주소득자의 실직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큰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활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주소득자가 한 분이고 그분이 일을 못해서 소득이 없다. 다 금방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30대의 두 딸과 60대의 어머니가 있다고 할 때 60대 어머니가 주소득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하러 가면 그런 이유로 거절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 실직한 지 3년이 되었다라고 하면 최근 실직에 대해 지원하기 때문에 1년 이내 실직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식의 거절을 당한다든지. 아, 그래요? 예,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도 지자체의 책임을 좀 광범위하게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이런 지원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방금 이제 소개하신 것처럼 우리가 저소득층한테 줄 수 있는 기본 틀이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도입이 된 거였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제도가 여기에 이제 추가로 있는 그런 건데 그 기초생활보장에 빠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각지대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그걸 좀 극복해보자라고 해서 법 개정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법 개정이 됐는데도 여전히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 그래서 지금 한 2년 정도 노숙 생활도 하신 경험이 있다는데 이분은 지금까지 태어나서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지원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셨답니다. 이분 전화로 한번 잠깐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죠. 자, 김종원 씨인데요. 김종원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52입니다. 지금은 어디서 살고 계세요? 임대주택에 살고 있어요. 임대주택. 예. 그 하시는 일은요? 지금은 자아센터에서 학교 청소하고 있어요. 수급 신청하는 데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차상위 자아를 받게 돼가지고 교육 3개월 동안 받고 나서 지금 불광중학교는 청소하고 있어요. 네. 그 아까 기초생계보장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왜 거절당하셨습니까? 작년 10월 달쯤에 동사무소에 가서 수급 신청을 했어요. 예. 근데 다음날 전화가 온 게 부모님 재산이 약간 오버가 돼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고 물어봤더니만 지금 차상위 자아라고 있는데 그렇게 신청하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살아보려고 신청을 했죠. 그리고 한때 노숙 생활도 하셨다는데 그건 어쩌다 그렇게 되셨습니까? 노숙 생활하기 전에는 애들 장난감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톡 오면서 97년도에 회사가 부도났어요. 회사가 부도나니까는 이제 4개월 전부터 월급을 주지 않아서 생기가 너무 어려워서 카드를 신청해가지고 지금 돌려나가면서 생활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이제. 아이고, 그래서 더 이상 돈을 빌릴 데가 없으니까 생활한 게 2002년부터 생활하게 됐죠. 네. 그리고 그럴 때도 아무튼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몇만 명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얼마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에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6조 8천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7조 정도라고 생각하면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 소요 예산이었던 8조와 더해서 생각해 볼 때 15조 정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의 딱 1%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1%. 예, 그래서 1% 정도의 금액을 더 소요해서 부양 의무자 기준 없이 내가 가난해졌을 때 수급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한 130만, 150만 정도 혜택을 받고 있다면 여기에 추가로 한 100만 명 정도는 더 받아야 된다. 그런 거죠? 네. 그럼 전체 한 250만 명 정도가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는 우리 GDP의 1% 정도를 써서 국가가 책임지고 최저 생계는 할 수 있도록 해주자.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조금 아까 언급하셨던 이 부양 의무자 제도 폐지 이게 핵심인데 네. 부양 의무자라는 게 간단히 말해서 자식이 있다. 그 자식이 소득이 있다. 그러면 노인분들은 자식하고 헤어져 살아도 지원은 못 받는 거죠? 네, 따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식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니 그 자식이 따로 살 뿐 아니라 일절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두절됐다. 이래도 못 받습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증명을 하거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본인이 그것을 모두 다 입증한다는 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수급 신청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거려니 그냥 생각을 하는 게 낫지. 네. 내가 지금 굳이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연락을 해서 이런 수급 신청을 하는 꼴이 되었다라는 걸 알리고 싶지 않다라는 이유로 예. 급여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꼭 자식한테 저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그런 분들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건 곤란하지 않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실래요? 뭐 그게 이른바 효사상이다. 그렇게 가족들이 함께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본인의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중산층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을 본인이 직접 다 부양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네.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빈곤층의 가족들에게 그 빈곤층의 생계 전체를 맡겨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몇 년 전에도 2년 전에도 부산의 한 아버지가 이혼 전 가정의 딸이 취직을 해서 한 연봉 2천만 원 정도의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수급 탈락 통보를 받고 나서 자살을 한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신부전증 환자였고 예. 병원에 24시간 있어야 되는데 이 예. 병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거죠. 근데 수급을 받을 때는 의료급여 환자로 병원에 있을 수 있었지만 지금 이제 막 사회에 나간 딸에게 내가 그런 부담을 지울 수 없다. 이혼하고 또 못 본 지도 오래됐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죽음을 선택한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에 본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내가 가난에 빠졌을 때 가족에게 손 벌리고 싶은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예, 예. 그리고 내 가족이 가난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내가 바로 온전히 책임질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래서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좀 복지의 뭐 가족의 책임을 1차 과제로 놓았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양의무자라고 하는 제도가 바로 그런 의미의 상징성이 있군요. 생계, 가난은 가족이 우선 책임져라. 라고 네. 하는 정신이 여기 깔려 있다면 이 제도를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가난은 사회가 국가가 책임진다. 라는 식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거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죠. 선거인단 등록을 받아주니까. 그래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참여해야만 참여되는 거다. 그러니까요. 자, 가정적으로 평소에 이제 여당을 지지했던 TK 지역에 50대 안희정 지지자가 있을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난 안희정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예. 이 사람이 문재인 대신에 안희정을 민주당 후보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민주당이 유권자 등록을 하겠느냐.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만들려면은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지자들을 훨씬 더 지금보다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지지의 강도를 끌어올려야 되는 그렇죠. 건데. 그리고 이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뭐 뽑아올 수 있는 것들. 예. 뭐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 밖의 지지자들을 조직화할 수 있는 노사모라는 강한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경선에 돌풍을 일으켰던 거거든요. 네. 안지사한테는 아직은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그렇죠. 자발적으로 이게 만들어지기에는 조금 중도 50대 이쪽은 다시 그런 건 좀 약하지 않습니까? 행동력이 좀 떨어지는. 네.
또 어떤 산들이 있습니까? 두 가지 정도가 보이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각을 세울 거냐. 지금은 윈윈으로 왔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와서 인터뷰할 때도 문재인 전 대표 비판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네. 이제는 윈윈으로 왔는데 이제부터는 제로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빼앗아야죠. 네, 이번 주에 그게 이미 보입니다. 예. 자, 문 전 대표 걸 뺏어와서 내 걸 채우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가지고 1 플러스 1, 2의 효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냥 이제 문 대표는 좋은 분인데 내가 더 좋다. 이렇게가 가능할 것인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각을 확 세워버리면은 지금까지 구축해온 뭐 안희정 다움이라고 할까요? 이걸 또 잃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는요. 자, 이게 결선 투표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제 빅3죠.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문재인 후보가 그 중에서는 가운데고 안희정이 오른쪽, 이재명이 왼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결선 투표로 올라간다고 가정하면은 그럼 그때는 3등이 이재명 시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도 50%는 못 얻고. 그러니까 잘 될 경우에.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는 한 2등 했을 때. 그럼 결선 투표 가면은 이게 간단한 단순계 3등 표를 받아와야지 내가 1등을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3등은 매우 진보적이고. 그렇죠. 지금 성향상 예를 들어서 안희정에 빠지면 그게 이재명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문재인. 이재명에서 빠지면 그게 바로 안희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문재인을 거쳐서 간다는 거죠. 그럼 이 두 단계를 땡겨낼 수 있느냐 결선 투표 기간에. 이것도 쉽지가 않은 문제라는 거죠. 아마도 지금 안희정 지사는 자기 지지율을 국민 지지율을 더 끌어올려가지고. 그렇죠. 문재인 전 대표는 조금 비토 세력이 많다. 네. 그래서 본선에 가면 위험할 수도 있다. 네. 내가 본선에 나가면 가장 안심하고 집권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보여주고 맞습니다. 싶어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급격한 전략 변화도 어려운 거고요. 하던 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깥의 지지율을 워낙에 올려가지고 그러니까요. 당심을 흔들게 만드는 그 전략이겠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들도 이쪽이 조금 더 안심인가 보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봅시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흘렀네요. 이 일을 계기로 우리 복지제도 그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이런 관심이 일었고 그래서 이른바 새모녀법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빈 구멍이 많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국회에서 송파 세모녀 3주기 복지 사각지대 피해 당사자 증언 대회가 있었고요. 여기서 발제를 맡으셨던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김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년 지난 그 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송파 세모녀 사건 뭐였죠? 송파구에 살고 있던 그 어머니와 두 딸로 이루어진 세 모녀가 함께 동반 자살했었던 사건인데요. 당시에 주소득자는 어머니였고 60대의 어머니였고 두 딸은 지병과 신용불량 등의 상태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식당 일 하셨었죠? 네,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셨고 출근길에 빈파제가 됐건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이 됐건 뭘 해도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나는 한 푼도 받으신 적이 없다 이 말씀이군요. 네, 맞아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법 개정의 핵심 사안이 뭐였었죠? 제 기억에 그냥 기초생활보장 수급 한 몫에 두는 것이 아니라 뭐 주거복지, 의료복지, 교육복지, 뭐 생계복지 이런 식으로 필요한데 돈을 준다 이렇게 개편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원래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는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한다라는 것이 확인이 돼서 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그리고 이제 뭐 아이를 낳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분이 생겼을 때 해산이나 장제급여 그리고 자활급여까지 7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고 이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와 같은 현금급여를 제외하고는 그냥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이제 받는 현물급여 형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각각의 급여별로 기준선이 새롭게 생긴 겁니다. 생계급여 기준선이 따로 생기고 의료급여 기준선, 주거급여 기준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따로 생기게
된 것이죠.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은 각각의 기준선이 따로 되기 때문에 뭐 급여를 한꺼번에 잃을 위험이 없고 탈수급을 하기가 용이해질 것이다. 이렇게 네, 선전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송파 세무녀법이 실패했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 이유는요. 예.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그전에 있었던 최저생계비와 새롭게 만들어진 개별 급여의 기준선이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전 선보다는 더 각각의 급여선이 높아져야 예. 충분히 탈출을 할 수 있거나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사실 종전급여 기준선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게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 최저생계비 기준이 현재 의료급여선과 동일한 수준에 불과하고요. 생계급여선 역시 기존 현금급여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 최저생계비보다 좀 더 낮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제도 개편을 통해서 이런 수급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대상자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 얼마나 40만 명 정도 뭐 이제 조사 시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긴 하는데 예. 보통 3만 4만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원래 총 몇 명이 받고 있었었는데요? 원래는 130만 명 초반 내지는 그 아래까지도 2014년, 13년을 전후해서는 떨어졌었어요.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예. 30만 명이 조금 넘게 증가했다. 네, 지금은 한 165만 명 이 정도가 보통 나오는데요. 그 2009년도 정도에도 160만 명 정도의 수준을 유지했었어요. 인구의 3% 내외. 그러다가 줄어들었다가 네, 제도 개편으로 늘어났는데 비슷한 숫자다. 네, 사실상 그전 수준을 회복한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봅니다. 이 165만 명이 받는 액수는 기존에 이렇게 30만 명가량 늘어나기 전에 받던 액수에 비해서 어때요? 그 급여 액수 같은 경우에는 또 숫자랑은 약간 다른 문제인데요. 예.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현금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는 교육급여 하나만 받는 수급자도 이 인원에 포함이 되기는 하는데 그렇죠. 고등학생의 경우에 1년에 한 10만 원 남짓한 이러한 보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소득보장, 이 목표에는 한참 미달하는 그런 급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가지고 빈곤 완화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의료급여나 아니면 생계급여,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가장 중요하게 수급자들에게는 그렇죠.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점이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점입니다. 네. 근데 그 세모녀법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이 사각지대 좀 없애봅시다라고 하는 취지로 법 개정이 된 건데 왜 그렇게 인색하게 된 겁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저희가 이 제도를 평가할 때 다리가 아픈 환자에게 목에 깁스를 채워서 내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하는데요. 결국엔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예.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요. 실제 이런